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여 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특히 한국이 일본과 다른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전반적인 협상과 함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미국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더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4차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영국에서 열린 키어 스타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관세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지난 5월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고 이후 90일씩 합의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 이전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談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e're speaking to President Xi on Friday to see if we can finalize something on TikTok, and it'll be owned by all American investors. 트럼프는 매우 합법적이고 미국을 사랑하는 기업들이 틱톡을 소유할 것이라며 틱톡 매각으로 미국은 엄청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했죠.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470조 원에 이르는 경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해법도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현안 모두 복잡하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와 대러시아 압박 등 전쟁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비협조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at I thought would be easiest would b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but he's let me down. He's really let me down.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두 정상은 평화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Gaza is intolerable. The hostages have been held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they must be fre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과 퀀텀 컴퓨팅, 원자력 협력 등 양자 관계도 다뤘습니다. 회담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롤스로이스 등 양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미영 기술 번영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The historic technology prosperity deal. One of a kind to ensure our countries lead the next great technological revolution side by side.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방향으로 총 2,500억 파운드, 470조 8천억 원이 흐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한 것이 인생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부각하며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대출 지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초청 강연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가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양적 완화보다 자영업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출 지원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o rather than immediately cutting rates, we use the lending facility to provide targeted support to the self-employed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le waiting for the political uncertainty to ease. 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1년의 기준금리 경로를 점으로 표시하는 K점도표를 실험하고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로 정책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f this system takes roots with expanded horizon, we expect it to become an effective channel for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including under effective lower bound. 그러나 이런 사후 대안보다는 실효 하한 금리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노동, 이민 정책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가 정치적 압력을 막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라는 점이 기뻤다며 자신은 책무를 달성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팽창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문제라며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보다 다소 높게 유지할 거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미 무역협상이 후속 협의와 문서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관련 내용 주요 경제 소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귀국을 했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은 아끼는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 걸음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고전에 이제 그 김정관 예. 산업부 장관이 갔다가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협상하면 지치고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김정관 산업장관도 이제 올 때 뭐 큰 별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진전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전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통상 교섭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막바지 국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계속 우리 이제 통상 관료들이 간다는 거는 예. 뭔가 대화가 된다는 거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아마 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언론에 나왔던 상당히 좀 불리했던 조건 그런 것보다는 좀 완화돼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가장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미 투자 방식이라든지 뭐 투자처를 누가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우리 그 8월 총과 7월 말인가에 이제 한미 협상 타결됐다고 그랬을 때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 사실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였거든요. 예. 네. 관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 변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를 이제 결과로 해서 이제 관세가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농산물도 사실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뭐 백악관 대변인이 약간 다른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에너지 구매도 한 1,000억 달러, 뭐 그것도 네. 뭐 무리는 아닌데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뭐 대출이나 그다음에 보증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며칠 새 나온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뭐냐면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만약에 수익이 10이 나면 구는 미국이 가져가고 그렇죠. 예. 한국이 이를 가져가고. 근데 우리 정부는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했죠. 구라는 건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재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또 딴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뭔가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 정부의 머리가 더 아파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긴 하지만요. 지금 당장 급한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몸이 많이 달아 있는데 이럴 때는 그쪽에서는 빨리 조속한 합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그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관세가 우리 한미 무역 협상할 때 15%쯤에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실행이 안 돼서 예.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안타깝지만 자동차 기업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3,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제가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97년 12월에 외환보유고가 한 200억 달러 바닥을 쳤는데 그때 GDP의 3.4%였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중에 3,500억이 미국으로 날아가면 600억 달러면 GDP의 3.7%입니다. 이거는 딱 외환보유고 그때 외환위기 수준이거든요. 즉, 더 우려되는 건 이제 만약에 4천억 달러 넘는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로 줄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글로벌 투기 자금이 들러붙겠죠. 자기들이 시세 조정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이 싫은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 자동차 기업들 분명히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최근에 몇 달 동안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 자동차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 어떤 미국과의 통상 문제 그리고 통상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조금만 좀 참아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공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지 공장도 쉽지가 않은 게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또 미국도 몸이 많이 단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상당히 좀 우려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론이 악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그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 들어가는 6개나 7개 중에 경합주에 들어가는 주고 보니까 뭐 이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번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주 주지사가 바뀝니다. 지금은 공화당 주지사인데 그리고 미국 하원은 이제 2년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한 400명 넘게 뽑았다면 이번에도 전부 다 바꾸거든요. 지금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제 기억으로 한 6명, 민주당이 한 3명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감. 그래서 조지아주의 여론이 상당히 좀 나쁘고 잘못하면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조지아주 어떤 정부라든가 그쪽의 여론은 이제는 상당히 좀 한국의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또 관세 협상이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1조 달러 넘는 무역 적자 중에 그 중에 한 중국이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제일 커요. 그걸 해결해야 이제 비로소 트럼프의 어떤 통상 관세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달아있는 쪽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시다시피 중국은 그냥 뭐 천천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도 보면 무슨 뭐 다른 그 현안들이 엄청 많은데 틱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틱톡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틱톡이 뭐 좋은 진전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보면
계속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진전이 있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미국과 통상 합의에 도달하면 좋긴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입장에는 별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의 그 통상 관련 전략 담당자들의 생각은 버티자, 트럼프 사면만 버티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대중 적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요. 중국은 제조업이고 미국은 소비가 경제를 많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거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신흥공업국들, 뭐 동남아 쪽도 제조업이 좀 부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을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조업 그 상품을 미국에 그렇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고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내년 중간 선거 직전에 그런 뭐 이슈가 좀 크게 부상이 되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다른 겁니다. 빨리 좀 해결해서 중국산 제품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 좀 줄이긴 하되 좀 관세도 해결하고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은 저희가 들어온 소식은 계속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계속 질주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이 배경, 주역을 분석하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시스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배당을 높인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주식 시장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주식 시장이 다 좋아요. 그 왜 글로벌 주식 시장이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좋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통화 정책이 됐든 재정 정책이 됐든 돈을 지금 푸는 방향으로 모든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핑계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뭐 추경 올해 30조나 풀었잖아요.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사실 반영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주주 배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유동성 장세 이런 부분이 큰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은 이제 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사실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증시만 보더라도 우리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주가 올랐잖아요. 이런 거 볼 때는 아마 그 AI의 어떤 희망 그런 쪽이 우리 주식시장에 좀 묻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하셨지만 어제 8만 전자까지 올랐습니다. 8이라는 숫자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잇따라서 지금 상향하고 있는데 11만 전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때 9만 전자가 10만 전자에 물려서 아직 지금 8만 전자가 됐음에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11만 전자, 12만 전자.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모르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래는 이제 AI 반도체 미국 미장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그 AI 반도체 관련된 HBM 그게 따라 올라가면서 그쪽은 이해가 가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거든요. D램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AI 반도체를 쓰면 HBM도 써야 되지만 D램도 사실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도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나? 그전에 뭐 AI 관련된 기기를 만들 때 D램이 안 들어갔었나요? 전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제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10층과 11층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요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예. 개인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크고 저평가대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기대를 할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실장님 전문 분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최고급 반도체 말고 범용 반도체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셨던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올해 이제 올해 상반기쯤에 0.7% 올해 예. 경제 성장률 예상을 했었는데 저번 이제 전망치에서 1.0으로 올렸거든요. 많이 올리셨네요. 예. 한국은행이 0.9, KDI가 0.8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올렸는데 0.3%포인트 올린 거에 상당 부분은 저희는 이제 추경 30조 효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추경 30조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한 0.1 정도밖에 효과를 안 보는 저희는 이제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 많이 도움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 일정 부분은 사실 하반기 수출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하는 수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인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다른 네네네. 쪽으로 막 뭐 수출을 전환을 하고 있어서 전체 자동차 수출도 그렇게 안 좋고 또 말씀하셨던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패러독스인데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 하면 3.1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경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선행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반도체가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올해는 뭐 국책기관이나 정부가 예측한 0%대 뭐 0.89보다는 저희들은 한 0.1 정도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집값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음 달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 관건은 집값인 거죠, 아무래도. 그 이창용 총재가 이제 아까 우리 화면 네. 보였던 IMF에 가서 이제 초청 강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모든 경제 정책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그런 것들 통화 정책을 포함해서 뭔가 이제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내렸을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가장 좋은 명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시장인데 항상 한국에서 하는 말이 이제 서울 집값, 정확히는 이제 그 마용성, 그다음에 예. 강남 3구인데 그쪽 집값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수도권 빼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저게 네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제가 마용성하고서 그 강남 3구 인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계속 집값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면 한국은행 그 본부를 강남으로 옮기든가. 예. 그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지 강남 3구나 마용성의 중앙은행은 아니거든요. 네. 그쪽에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어떤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 써야 되고 사실 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를 핑계로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연준이 움직여야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움직인다. 예. 왜냐하면은 한 2%포인트 했다가 이제 연준 내려서 1.75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우리가 대놓고 금통위원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예. 금리 결정의 변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제로 대놓고 우리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일단 움직였으니 어떤 스텝을 할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문제는 97 공급 대책,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대책의 약발이 조금 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전 정부들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막 규제를 시장 규제를 뭐 20건, 30건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은 사실 민간이 움직이는 거라 이걸 시스템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간 게 사실 서울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 있는 이제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예요. 예. 대출 규제가 들어가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쪽은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쪽은 규제로 막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얘기 중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비생산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 유동성이 집중이 되면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양극화만 그거야 된다. 맞죠. 예. 그게 주식 시장인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식 주가가 막 올라가면 좋은 거죠. 네네네.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돈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급 대책이 있기 이전에 또 규제 대책 있었지 않습니까? 627 규제 대책, 대출 규제 정책이 있었는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뭐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네. 왜냐하면 서울은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 서울에서 하는 게 미리 내 집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로 들어갈 때 이제 뭐 시세의 80%의 보증금만 내고 뭐 20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집값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전세 규제도 들어갔잖아요. 전세 네. 대출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게 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사실 뭐 이제 갓 사회 진출하고 이제 결혼한 젊은 층이 네.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출을 못 받으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자기가 어떤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못 낸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참 자산 시장의 영원한 테마이긴 하죠.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 25부의 법관을 추가해 신속한 내란 1심 재판을 약속하던 시각 민주당은 사후 약방문은 유감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특검마다 3명씩 1, 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입법부가 개입하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은 또 공직선거법처럼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선고를 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과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거스르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이 실체가 있다는 식의 묵직한 엄호가 이어졌는데 정작 처음 폭로했던 서영교 의원은 추가 증거를 내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특검의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한다며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정권이 영구 집권하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업과 생태탕, 청담동 첼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조희대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 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재판부를 통째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지 않는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은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영화계에서 가장 큰 행사죠. 부산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라서 국내외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면 연예계에는 다양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고 또 유명 가수들의 소속사 불법 운영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 기자님, 이번 주에는 가장 큰 뉴스라면 역시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30주년에 걸맞게 세계적인 영화인들을 초청해 역대급 라인업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부터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부터 손예진, 이성민, 염혜란, 한효주, 유지태, 전종서, 신예은 등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더불어서 정지영, 윤재균, 나홍진, 임순례 등 유명 감독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배우 밀라 요보비치, 양가휘, 허광한, 니노미야 카즈나리, 블랙핑크 리사 등이 개막식을 빛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을 비롯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등 세계적인 거장들도 영화제를 찾았고 최근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강 감독도 자리했습니다. 1996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대표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했지만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도 길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행위원장 없이 영화제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주년은 더욱 특별하고 이를 위해서 국내외 영화인들이 똘똘 뭉쳐 이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스타들뿐만 아니라 작품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이 대거 부산을 찾았는데요.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 최고상 황금사자상을 얻은 영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와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을 받은 그저 사고였을 뿐이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 거장의 최신작을 상영하는 아이콘 섹션 작품에는 총 33편이 초청돼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짐 자무시, 지아 장컵, 마르코 벨루키오 같은 세계적 거장들을 축제 기간 중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레드카펫 영상만 봐도 눈이 즐겁더라고요.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어쩔 수 없다가 또 올해 개막작으로 꼽히면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던 만큼 이번 국내 첫 공개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의 반응은 만족과 실망으로 엇갈렸습니다.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 박 감독의 지난 영화들은 영화제와 대중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았지만 이번에는 대중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나쁘진 않지만 컸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선 영화제에서의 평가처럼 실험 문제를 울림 있게 다룬 작품이라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박찬욱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집에 대한 집착, 가부장적인 제도, 사회풍습의 흔적 등을 각별하게 묘사하려고 했다면서
한국 관객이 더욱 공감하고 혀를 차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요즘 영화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대가 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박찬욱 감독이 아주 대중적인 감독은 또 아니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가수 옥주현 씨가 미등록된 1인 소속사를 운영했다라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많은가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된 채로 운영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주 옥주현 씨를 시작으로 성시경 씨, 송가인 씨, 강동원 씨, 김한선 씨 등의 1인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이번 주 연이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시경 씨의 소속사 SK재원은 성시경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입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곳으로 10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미등록한 상태로 운영해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 SK재원은 설립 당시에는 등록 의무가 없었지만 2014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생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어제 배우 강동원 씨, 가수 송가인 씨, 김한선 씨의 소속사도 미등록 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강동원 씨는 전 소속사에서 오래 일을 해온 대표와 지난 2023년 AA그룹을 설립했고, 송가인 씨는 지난해 9월 친오빠가 사내이사인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세웠습니다. 또 김한선 씨는 지난 2020년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KW 선플라워라는 이름으로 소속사를 만들고 활동 중인데요. 세 사람의 소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설립됐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대중의 반응이 큽니다. 논란이 일자 강동원 씨 측과 송가인 씨 측 모두 뒤늦게 미등록 문제를 인지했다면서 빠르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인 기획사 중에 이렇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등록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업무 환경의 특수성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예계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1인 기획사는 특성상 연예인과 오랜 매니저 혹은 연예인과 그의 가족들이 서로 프리랜서로서 개인 간 협업 개념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중에는 독립된 사무소 확보가 필수 요건인데 실제 현장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식 소속사를 설립하는 행정적 절차에 소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 또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없는 매니저나 제작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때는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적은 가족과 함께 설립하는 1인 기획사인데 당장 연예인의 활동까지 많은 상황이라면 교육 이수를 미루다가 등록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 현재 문제가 된 것들 모두 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해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사업자 등록 과정 등에서 더 상세히 안내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등록 소속사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한 후 운영 중인 곳들이 더 많고요. 미등록 소속사가 발생한 건 설립자가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은 알겠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게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니까요. 논란이 된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미등록 업체 중에 이번 논란으로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송가인 씨의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만 해도 옥주현 씨 논란 이후에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절차를 밟는 중에 미등록 사실이 알려진 곳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해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뭐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또 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로 받았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약 2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인데요.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간부들이 설립한 곳이고 방 의장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의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 의장에 대한 조사는 밤 11시 5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특히 하이브 주주들은 이게 오너리스크다 해갖고 많이 분노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희진 어도우 전 대표 간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 전 대표가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월요일에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봉 협상 과정에서 지난 2019년 1월 방 의장이 내게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인센티브는 주식보다 현금이 낫다면서 현금성 보상인 사이닝 보너스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가 들었다는 말과는 달리 하이브는 이 시기에 이미 상장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2019년 9, 10월경에 금융감독원의 기업공개 지정감사인 선임을 신청하고 11월에 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전에 1년 이상 상장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줄곧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 절차는 2020년 초에 돌입했다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상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입장이 서로 다른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수사 재판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서 합동 대테러 훈련에 나섰습니다. 에이펙 장관회의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회의장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박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땅에 착지하자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곧이어 2차 화학 테러가 발생하며 노란 연기가 순식간에 일대를 뒤덮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고 대원들은 보호 장비를 입고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현장에서는 유독가스 정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 특공 대원들은 테러범을 쫓습니다. 헬기와 건물 옥상에서 내려온 특공 대원들은 잠시 후 건물 안에 숨은 테러범 진압에 성공합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장관회의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에이펙 회의장에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인천경찰청장 지휘 아래 영종소방서와 119 특수대응단, 군화생방 대대 등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서 드론 폭발물 테러, 화학 테러, 그리고 테러범이 인지를 잡았을 때 진압하는 작전,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경찰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만큼 유관 기관과 함께 테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가을비와 함께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19.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1도에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쪽 지방까지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특히 충남과 전북 서부는 오늘 밤 사이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부산 21.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강릉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주말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당분간 선선하지만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